안녕하십니까. 오늘 키콘토 제12회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장소와 포맷을 좀 달리해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은 이제 배경이 실제 가상 배경이 아니고 진짜 배경이죠. 그죠? 네. 진짜 한옥에서, 개동에 있는 한옥에서 저희가 로케이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OTT, 요즘 가장 핫하고 또 핫해왔고 앞으로도 핫할 3핫을 가진 OTT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저희가 몇 번 에피소드 전에 한번 OTT 관련해서 패널 토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OTT에 하나만 가지고 제대로 토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로 모신 게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 디즈니 플러스와 대한민국 OTT 전쟁의 저자이시며 현재 SK 콘텐츠 관련해서 본부장을 맡고 계신 김종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와 같은 네. 한옥. 장소 좀 바뀌었는데 어떻습니까? 좀 어색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요 촬영 직전에 요걸 찍어가지고 지금 지인한테 보냈더니 예. 그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느낌? 뭐 이런, 현재와 네. 과거가 공존하는 그러니까 느낌. 이 OTT를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과연 이제 그 예로부터 어떻게 이게 흘러왔는지, 네.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뭐 이런 걸 얘기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 굉장히 좋은 장소네. 네. 이 장소를 누가 섭외했죠? 우리 저 대단한 유승철 부사장님. 듭니까? 예, 네. 예, 이런 이게 너무 좋은 장소를. 대단한 사람들이 네. 모여서 오늘 대단한 토크를 만들어 갑니다. 네. 시작부터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OTT라고 하면 왠지 오징어 게임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네. OTT 그러면 넷플릭스로 지금 대변되고 있는데, 그 오징어 게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이 책에서 언급도 하시고, 그리고 저번 그 OTT 토크에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디즈니 플러스가 온다. 얘가 더 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죠? 네, 뭐 11월 12일이죠? 네, 12일. 네, 네, 디즈니 플러스가 오는데 아무래도 가족 컨텐츠를 넷플릭스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파급력은 클 것 같고, 또 이렇게 이 키즈와 애니메이션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넷플릭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디즈니 플러스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는 OTT라고 하는 플랫폼은 같지만 들어가는 컨텐츠의 구성이라든가 결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그 오징어 게임으로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네네. 그 이유가 뭡니까? OTT의 어떤 그런 플랫폼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컨텐츠가 가진 힘일까요? 아니면 그게 좀 섞여 있는 그런 거일까요? 뭐 모두 이제 다 시청을 하셨으니까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게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 것이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스토리가 전 세계인들에게 뭔가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떤 계급 구조에 관련된 또는 그런 일상성 안에서 좀 우리가 흔히 내면에 우리가 잠자고 있었던 그런 안에의 어떤 파괴적 본성,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들이고,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게임들, 뭐 이런 어떤 뭐 우리로서는 그게 전통 게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해도가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세계가 좀 반응을 하는 것 아닌가. 근데 거기에서 K 컨텐츠, 오리지널, 이게 가지는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금까지 그런 코리아가 만든 또는 각 나라가 지역별로 오리지널을 많이 만들어 왔었는데 왜 오징어에서 걸렸을까? 이 오징어이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뭐 오징어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징어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이제 이 가장 근데 먼저 평가해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창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컨텐츠인데 이것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통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넷플릭스가 보유한 뭐 2억 1천만 명의
구독자들에게 모두 전파가 된 거죠. 이 중에 그렇죠. 뭐 1억 3천만 정도 보았다고 하니까 대단한 대단한 겁니다. 부분인데요. 짧은 시간에. 통상 과거의 컨텐츠들은 아시다시피 이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먼저 우리가 국내에서 상영을 하고 나서 그 인기를 기반으로 이제 재유통을 해외에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그 전에 사전에 판매해 놓고 다만 한국에서 상영한 뒤에 상영하라라는 조건을 걸고 판매하거나 이제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홀드백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글로벌 OTT 플랫폼의 이 어떤 구독자의 충성도 기반에서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틱톡 안에서 소위 오징어 게임 그 밈이라고 하는 뭐 짤방이라고 이제 쉽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영상은 지금 뭐 수억 회가 만들어져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전파에 도움을 주는 그렇죠. 소셜 미디어가 기반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되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오징어 게임 이전에도 우리가 옥자로부터 2018년이었죠. 그러니까 옥자를 처음 이제 오리지널 영화로 시작을 봉준호 감독의 영화로 넷플릭스가 처음 이제 오리지널 시작을 했는데 뭐 미스터 선샤인이라든지 또는 뭐 스위트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오리지널들이 나왔죠. 이제 그 중에서 뭐 킹덤이나 뭐 이런 어떤 한국적인 어떤 조선시대를 기반으로 한 좀비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방송에서는 보기 힘든 소재를 다룬 어떤 오리지널 컨텐츠가 넷플릭스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누적적인 어떤 국내 제작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오징어 게임이 이제 그러한 어떤 흐름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죠. 그게 결국은 뭐 지금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아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스토리가 네.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뭐 이런 점이 좀 총론적으로 보면 좀 긍정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본부장님 아마 그 오래전부터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트래킹을 계속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입할 때 그때 국내 플랫폼들의 고민, 네. 그리고 나서 그 성장세,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계속되고 또 이제 디즈니와 같이 또 새로운 경쟁자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볼 때 현재의 판도를 딱 그냥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에지즈로 레거시와 이런 뉴미디어로 대변되고 있는 OTT들의 비중 그러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뭐 비중을 기준으로 이제 삼는 여러 가지 조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은 월에 1,000만 이제 방문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000만이라고 하는 방문자로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방송 시청자 우리 유료 방송까지 합쳤을 때 뭐 가구로 보면은 그게 2,000한 400만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냥 단순히 그냥 PR로만 비교해도 일반 방송의 50% 수준까지 넷플릭스가 뭐 침투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컨텐츠를 통해서 남들과 대화할 때 컨텐츠를 소재로 많이 꺼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재로 꺼내는 컨텐츠 중에 넷플릭스 컨텐츠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상파나 CJ, ENM, 뭐 TVN이나 JTBC 이런 채널에서 방송한 컨텐츠가 바로 당일날 넷플릭스로 가서 방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KBS의 연모라든지 네. 또 오징어 게임과 같은 시기에 상영했던 갯마을 차차차 네. 뭐 이런 것들은 방영 즉시 이제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는데 문제는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컨텐츠를 보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20대, 30대.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갯마을 차차차는 방송 콘텐츠인가 OTT 콘텐츠인가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은 사실 그 의미는 없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OTT 콘텐츠로 인식이 그것을 먼저 된다는 봤으니까. 거죠. 즉 숫자적으로는 방송을 능가할 수는 없으나 영향력으로는 거의 방송의 버금가는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의 그 레거시 채널들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이고 또 저희 토종 OTT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의 대응은 현재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웨이브
지상파의 웨이브, 네. 또 CJ의 CJ와 JTBC의 연합인 티빙, 이제 크게 보면 두 이제 OTT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사의 뭐 KT 시즌이나 그다음에 요즘 이제 이 쿠팡 플레이, 예. 이제 이 이커머스가 만든 그렇죠. 이제 OTT들도 있는데, 마차 플레이도 있죠. 왓챠 플레이도 네. 있죠. 왓챠도 있는데, 좀 올해 특징적인 것은 그 오리지널의 그 경쟁. 오리지널의 네. 경쟁. 드디어 모든 플랫폼들이 자사의 독점적인 오리지널을 생산해내기 시작을 했다. 그 어떤 그 퀄리티와 어떤 투자의 수준은 넷플릭스가 한 해에 지금 올해 2021년도에 5,500억 원을 투자하는데 그 수준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올해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티빙이 가장 활발하게 오리지널을 하고 있고, 오락이나 드라마나 이제 이런 부분들, 또 극장 동시 상영, 뭐 이런 서복이라고 하는 영화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만들어 놓은 그런 오리지널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 뭐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갭의 차이는 있지만은 굉장히 그런 오리지널 경쟁이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네. 심지어 뭐 쿠팡 플레이에 이제 과거 CJ에서 방영했었던 미국 그 포맷이죠. SNL, 예. 세르레 나이 나이, 이거를 쿠팡 플레이가 이제 지금 생중계로 하고 있고 유튜브에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점점점 OTT의 중심적인 어떤 흐름이 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국내 컨텐츠 업계 입장에서 볼 때 애니메이션이든 뭐 드라마든 영화를 다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네, 실제로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게임 이후에 국내에 그게 아마 이제 10월 말인 것 같은데요. 그 딜로이트 컨설팅 회사하고 함께 넷플릭스의 어떤 컨텐츠 파급력에 대한 네. 그 국내 보고서를 발행을 해서 이제 그 외부에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국내 창작 생태계와 미디어 산업의 촉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그 보고서에 보면 의미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로 인하여 국내의 창작 생태계, 그리고 후방 산업, 특히 뭐 관광이라든지 뷰티라든지 뭐 이런 후방 산업에 대한 발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작 산업도 제작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 그래서 특수 효과라든지 또는 VFX, CG, 그다음에 뭐 특히 더빙, 네. 그다음 번역, 뭐 이런 포스트 프로덕션의 산업들도 뭔가 넷플릭스로 인해서 크게 다시 그 번창하고 있다. 그다음 이로 인해서 뭐 3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의 제작 산업들은 우리가 그 외주 제작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독립적 네. 용어라기보다는 그렇죠. 좀 구속적 구속적으로 용어처럼. 하는. 네. 근데 넷플릭스는 그렇게 부르진 않죠. 파트너. 파트너죠. 예.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넷플릭스가 그렇게 부르니까 과거에 외주사라고 불렀던 이제 뭐 지상파나 뭐 이런 데들도 그렇게 제작사들을 홀드하기는 어려운 어렵죠.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국내의 제작 생태계가 매우 OTT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 기회가 더 많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작비의 인상에도 넷플릭스가 많이 기여를 했다고 네. 보여집니다. 넷플릭스 이전에 뭐 제작비를 예를 들면 10억을 그 드라마 회당으로서 많이 썼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지는데, 넷플릭스가 지금 뭐 20에서 25 네. 뭐 이렇게 높아진 이제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어떤 창작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모티브와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강하게 펼쳐주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을 해내기 위해서 제작비가 이제 투입이 되는 이제 부분들이고, 오징어 게임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세트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미장센이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투입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그렇죠. 많이 소요가 된 부분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미국의 제작 환경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국내의 제작 산업의 어떤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열악은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국내 제작 산업이라는 것이 국내 시장의 시청자 양의 기준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넷플릭스는 2억 명이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책정을 이제 그 기준에 놓고 책정을 하는 걸로 본다면 과연 그러면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네네. 정말 네. 넷플릭스 입장에서 볼 땐 최고의 그 배팅이 된 거죠. 400여 원을 투입을 해서 네.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네. 만들었다. 뭐 이렇게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대단한 네네. 페인트 기술인데 한편 보면 좀 제작사 입장에서 아쉬운 점도 있겠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터지는 거였으면 그걸 어떻게 내가 다른 걸로 해서 잘 프로모션 돼서 넷플릭스에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이제 결과적인 거지만 네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리스크, 즉 위험도를 줄이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넷플릭스가 제작자의 어떤 저작권과 그리고 글로벌 유통권을 확보하면서 대신에 국내에서 받았던 제작비의 20%에서 30% 수준까지를 이제 마진을 보장하는 그렇죠. 거죠. 마진을 보장하는 방식의 네. 제작을 했는데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 초기 위험도를 이전보다는 훨씬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방영권을 국내 방송국에 팔고 뭐 PPL이나 협찬 뭐 이런 것들로 수익을 내야 했던 불안정한 어떤 수익 구조를 굉장히 변화시킨 건 사실인데 그렇죠. 인기를 얻고 나서의 어떤 수익의 기회는 상실을 한 전혀 없죠. 부분이죠.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고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징어 게임도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의류라든지 네. 또는 그런 달고나 심지어 예를 들어 그렇죠.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옷이나 이런 것들도 넷플릭스가 그걸 월마트하고 제휴해서 팔고 뭐 이제 이런 거니까 제작자에게는 그 부분이 없고 또는 황동혁 감독 네. 10년 동안 고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그분에게도 환원되는 게 사실은 없죠. 예를 들면 영화 같으면 런닝 개런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없죠. 적정 숫자가 올라왔을 때 감독에게 또는 스태프들에게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전혀 없이 이제 계약이 된 부분이어서 네. 근데 이게 업계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어쨌든 지금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한 계약의 기본적인 계약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네. 전부 다 포함해서 제작비 플러스 얼마를 주고 제작은 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거는 OTT가 가져가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렇게 이제 저작권이 이제 100% 그 귀속되는 네. 이 문제의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 왔고요.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일부 사례가 이제 넷플릭스가 어떤 이 저작권의 일부를 주는 예를 들면 뮤지컬 방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작자에게 주는 사례가 있고 최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 이제 이런 다른 이제 OTT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또 새로 오리지널을 많이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제작자들하고 만나면서 일부의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이런 이제 계약들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분명히 그런 변화는 감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넷플릭스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경쟁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점차 해결될 수 있는 조짐은 있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애니메이션 쪽으로 좀 컨텐츠의 오리지널을 좁혀보면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포맷은 그 특징상 이게 컨텐츠만으로 미디어만의 수익으로 이게 100% 리쿠브를 지금까지 해온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대부분 다 투자를 받아서 진행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부가사업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그 프로모션을 레버리지 삼아서 라이센스 사업이 오히려 더 메인이 되는 건데 이렇게 많게는 20% 30%의 마진으로
모든 권리가 묶이거나 또는 넘어가는, 그래서 사업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이런 애니메이션의 특징은 과연 이거를 오리지널 이름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뭐 맞다 틀리다보다 그게 퍼스트가 돼야 되냐? 근데 이제 국내 제작사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제작사들이 넷플릭스의 오리지널로 들어가는 거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가지면 그 OTT 플레이어들한테 먼저 이렇게 피칭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아까 드라마나 이런 쪽에서조차도 심지어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이 라이센싱이 강한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그런 니즈, 또 그런 걸 생각하고 이 OTT하고의 계약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뭐 당연히 그 애니메이션의 어떤 특성상 그 어떤 수익화가 되는 밸류 체인이 뒤에 이제 그런 어떤 머천다이징이라든지 무슨 뭐 뮤지컬이라든지 다른 이제 파생 콘텐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러한 어떤 만일에 일부 오리지널로 국내 IP가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이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이제 그렇게 가는 구조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넷플릭스의 그 키즈 콘텐츠의 전략을 보면 드라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즈니를 따라잡기 위한 어떤 넷플릭스의 장기 투자?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예 IP를 통째로 지금 사고 있잖아요. 그 찰리와 초콜릿의 공장을 만든 RDH인가요? 그 이제 소위 그 출판물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뭐 그런 회사하고의 제휴, 그 회사 이름이 그게 IP에 대한 오너십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얄드 다 스토리 컴퍼니. 그러니까 이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레드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출판 IP를 가지고 일종의 애니메이션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고, 그리고 넷플릭스도 그걸 알거든요. 애니메이션이 이후에 상품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의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3년에서 5년 이내에 50개 정도 오리지널을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 심지어 실제 그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상황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애니메이션 이슈로 넘어왔는데, 그 국내 지금 애니메이션 키즈 1위가 국내 거거든요. 지금? 이 3G 애니메이션에서 만들었 캐치 티니핑? 이라문. 3G. 그리고 뭐 TC 태시. 그러니까 그다음에 옥터넛이 이제 4위고. 근데 이게 미국하고 굉장히 달라요. 지금 순위 자체는.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까지는 애니메이션의 경우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나 유니버설 걸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스베이비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은 로컬은 그냥 이렇게 매집해가지고 제공을 해도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바라보는 거 아닌가? 현재까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OTT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기존의 그리고 컨텐츠 얘기를 일부 진행했고, 한 가지만 제가 그 부사장님께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키즈 애니메이션을 고민을 하시는 우리 전문가분들의 어떤 시청이 많이 될 텐데, 최근에 이슈가 그거였어요. 오징어 게임을 과연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냐, 또는 이미 보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 키즈 애니메이션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는 제가 어릴 때 오징어 게임을 한 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렇죠. 어린이들의 게임이에요. 이건 어른들이 가져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저렇게 할 때 애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 게임을 애들에게 돌려줘라. 오징어 게임을 돌려줘라. 총론은 그게 맞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지금 보니까 미국하고 그다음에 뭐 호주 이런 데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을 못 보게 하죠. 못 보게,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시청하지 말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 근데 이제 이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나 오징어 게임을 한 뒤에 줄다리기, 예를 들면 이런 아주 어린 아이들도 하는 이 게임 뒤에
결과로 인해서 이게 누구를 확 그렇죠. 죽이고 결과가 예,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폭력성이 이 아이들에게 보았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게임의 즐거움과 그로 인한 어떤 처벌 예, 이거에 대한 이 결과값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18세 등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호주 같은 경우가 15세 등급이더라고요. 이제 등급제를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같이 앉아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초등학생이랑 예를 들어 같이 보면서 그 막 피 튀기고 이런 거를 보여줄 부모도 없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왜 아이들은 지금 그 막 할로윈에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 목장하고 총 들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 보면 왜 그럴까요? 그 애들이 승수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소셜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을 1편부터 9편까지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나 틱톡에서 그렇죠. 이제 접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로블록스 10대들이 즐겨 쓰는 메타버스 서비스인 로블록스 안에는 이미 수백 개의 이 오징어 게임과 연관된 게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간접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죠. 막을 수 없다. 이런 이제 현상에 대해서 국내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해외는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채널을 보고 계신 해외 시청자들 계시면 우리나라 애들은 왜 안 그런지를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리안 키즈는 왜 그런 거에 끄떡하지 않느냐. 우리 그 한국의 키즈들은 끄떡 안 하나요? 그럼요. 왜냐면 우리는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뭐 생활인데 그게 뭐 이상할 건 없죠. 단지 이제 줄넘기를 했을 때 지면 죽는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줄넘기 하다가 너 지면 죽어. 그렇죠. 근데 실제로 죽으니까. 그 차이지. 그게 뭐 새삼스럽지 않다. 오징어 게임 할 때 너 잘못하면 팔 빠져? 실제로 팔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른들이 과잉? 그리고 애들을 너무 무시한다. 애들이 못 본다고 해서 못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넷플릭스도 이제는 오징어 게임 키즈 버전을 만들어서 이런 거에 항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1부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는 조금 더 고풍스러운 자리를 옮겨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키즈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장소를 좀 바꿨습니다. 배경이 아까는 앉았는데 이제 이렇게 책상대 하니까 좀 괜찮으세요? 굉장히 새롭습니다. 뭔가 이렇게 과거로 오는 느낌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과거와 현재의 절묘한 조화. 아주 좋습니다. 근데 과거의 OTT가 현재의 OTT로 지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얘기와 그 사이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대변되고 있는 국내 키즈 산업들은 어떤 기회가 있을지 그런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따로 무슨 사이트 하시겠다고요? 제가 그 제레미라는 필명으로 그 이제 외부에 뭐 글도 쓰고 이렇게 과거는 또 블로그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파워 블로그 하셨고. 아마 파워 블로그는 아니지만 슈퍼 창작자 파워 블로그. 이제 창작자 뭐 경제 이제 여러 이제 창작자들이 많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이제 있는데 이렇게 이제 라이팅으로 해서 이제 이 제레미레터 제레미레터.com 이제 거기에 오시면 뭐 이런 어떤 OTT에 관련된 또는 콘텐츠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일종의 미디어 정보 커뮤니티 뭐 이런 좋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네요. 그 제레미라는 이름이 원래 닉네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닉네임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좋아하던 제가 스노보드를 좋아하거든요. 그 스노보드의 프로 선수 이름이었습니다. 제레미.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영문 이름을 그렇게 바꾸고. 저도 제레미를 좋아합니다. 거기 제레미 레나드라고 그렇죠. 배우 제가 허트로크라고 나왔던 배우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좋아하는 그를 만나게 됐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현지인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니 오징어 게임에서 그 복장이 참 특이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코로나 시대에 적합화된 복장이야. 왜 요새 그러냐? 추리닝 말씀이시죠? 아니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 가면까지 쓴 거. 예. 왜 그러냐 그래서 코로나 때 방역을 해야 되는데 스태프들이 방역을 못 하는데 그냥 아예 가면을 씌워버리니까 방역도 해결됐다 이러니까 아이고 정말 좋은 생각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K 방역이 드라마까지 반영된 좋네요. 그런 아이디어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좁혀보면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디즈니 플러스예요. 네네네. 디즈니가 아무래도 이 패밀리 해피니스를 지향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쪽으로 많은 투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랑 비교해 볼 때 디즈니의 그런 전략들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디즈니가 그 과거 1927년에 만든 회사이고 뭐 여러 IP들이 있잖아요. 네. 뭐 백설공주도 있고 뭐 미키마우스도 있고 이런 고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뭐 겨울왕국 네.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라이온킹도 있고 라이킹도 있고. 뭐 모아나 네. 뭐 여러 이제 그 다음에 또 픽사 애니메이션에 픽사를 또 네. 하면서 또 토이스토리 쫙 그렇습니다. 들어갔죠. 이미 그러한 애니메이션들이 국내 IPTV에서도 굉장히 많이 상영돼 왔었고 네. 겨울왕국의 경우는 이제 소위 소장형 VOD라고 해서 이제 평생 이제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계속 시청시켜주는 콘텐츠에 뭐 거의 1위격인 그죠. 콘텐츠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디즈니 플러스에서 굉장히 그 검색이 용이하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국내에 그 가족들 특히 이제 그 키즈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IPTV에서 과거 미키마우스 찾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 숨겨놓거든요. 이제 그 옛날 컨텐츠들은. 아. 네. 근데 디즈니 플러스에 가면 그런 어떤 추억의 애니메이션들을 애니메이션. 어른들도 볼 수 있는 지금 혹시 뭐 저도 그런데 통과자리 가끔 이렇게 돌리다 보면 나올 수 있어요. 생각나죠. 예. 네. 가끔 케이블 돌리다 네. 보면 그런 이렇게 막 빠져들거든요. 맞아들죠. 네. 뭐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지금 IPTV의 이제 월정액 VOD에서는 전부 디즈니가 또 컨텐츠를 철수를 다 시켰어요. 예.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그룹은 이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 네. 소위 이제 부작 라이브러리의 그 힘이라는 것이 되게 막강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년에 뭐 아시다시피 픽사하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1년에 한 2편 정도 이렇게 큰 그 애니메이션들을 나오죠. 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것이 가지는 또 파급력이라는 건 겨울왕국은 완 같은 경우는 이미 5년, 7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기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아시아 쇼케이스를 10월 말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 국내는 약간 아이돌, 뭐 강다니엘이나 이런 아이돌이 출연하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특이하게 일본은 애니메이션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3편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디즈니가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요. 원작이 있는 이제 만화 IP 가지고 있고 이미 그 일본에 뭔가 글로벌 IP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근데 일본에는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당연히 한국에도 상영을 이제 할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약간 저는 그거 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일본이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 강국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도 우리 애니메이션에 그런 어떤 청량력이 있다고 한다면 디즈니가 왜 국내 쪽은 아직은 뭐 국내 쪽은 그거는 약간 그런 차이 있는 것 같아요.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의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한국은 30대, 20대, 30대. 예, 요렇게 일단은 그러니까 가족은 이제 소위 기본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구작 애니메이션 그리고 원래 이제 나오고 있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제 한 해 발행되는 그 다음에 아시아의 애니메이션의 오리지널. 요게 이제 한국까지도 이제 이후에 올 수 있느냐. 요건 이제 국내 키즈 애니메이션 창작자들이 해야 할 일 같습니다.
근데 디즈니는 골수 팬들이 있어요. 골수라고 네. 하죠. 로열티가 높은 그렇죠. 팬들. 네네. 그래서 디즈니 채널이 끊겼을 때 디즈니 언제 나오나. 디즈니 주니어 뭐 이런 그렇죠. 정보들이 있었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네. 당연히 기다리는 그 팬들을 무시 못하죠. 그 팬들이 또 가족들과 같이 오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해서 넷플릭스도 많이 긴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근데 이제 디즈니의 특징상 그 장르나 소재가 좀 제한이라고 해야 되나? 디즈니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디즈니 플러스도? 이 재밌는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는 65%에서 70% 그러니까 65%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키즈를 보는 네. 크기 그러니까 구독자 중에서 굉장히 사실은 많은 거죠. 맞네요. 그죠? 네. 그런데 미국의 OTT 중에서 키즈를 가장 많이 보는 OTT를 줄을 세우니까요. 1위가 넷플릭스가 아니고요. 넷플릭스가 5위밖에 안 돼요. 아. 1위가 저기더라고요. 피콕. 그 NBC 유니버설의 피콕. 네. 걔네가 저기 카툰 네트워크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레가시의 그 애니메이션 소위 채널들이 OTT로 전부 다 갖고 그거의 순위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디즈니도 3등인 거 그렇더라고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애니메이션은 다른 콘텐츠들도 그렇지만 약간 좀 그 소위 분절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그러니까 브랜드 그러니까 약간 스테이션별로 또는 IP별로 그렇죠. 이렇게 분절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느 한 군데로 쏠림은 적겠죠. 네. 그런데 누가 더 그 힘이 있느냐라고 보면 애니메이션은 전부 다 넷플릭스로부터 다 뺐단 말이에요. 유니버설 일부만 뺐죠. 네. 남겨놓고 그러면 국내는 일단 들어오는 거는 이제 디즈니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디즈니가 키즈 쪽에서는 당분간은 조금 더 앞서 나가지 않을까. 원래 팬들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아이들이 미키마우스 옛날 미키마우스를 아마 제가 우리 아이도 그렇지만 못 봤을 거거든요. 그렇죠. 옛날 거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환을 해내는 콘텐츠들이 아마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키즈 컨텐츠는 또 특징상 뭐 이렇게 질문 드리면 아마 답을 오징어 게임 2번, 3번 보셨어요? 그거 안 봤죠. 한 번이잖아요. 두 번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돈 보고 싶지 않죠. 근데 키즈 컨텐츠 반복 구매 그렇습니다. 많이 일어나죠. 네네. 반복 시청 네. 기본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약간 좀 다를 수 있지만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조차도 네. 3번, 4번, 5번 보는 컨텐츠에 대한 구매 비용하고 네. 한 번 보고 끝나고 휘발성이 높은 컨텐츠의 라이센스 비용은 좀 차이가 나야 되지 않나? 그것도 굉장히 그죠? 합리적인 네. 그 지적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네, 사람입니다. 네. 물건을 팔 때 사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어떤 이 컨텐츠라고 하는 재화를 이제 거래할 때 기준점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네, 오네요. 네, 네, 똑같이 네. 이제 하는 이제 부분들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일리 있는 얘기 같고요. 네. 미국에서는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를 디지털 베이비시터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 디지털로 된 베이비시팅을 네. 하는 네. 거구나. 근데 그 의미가 바로 이거죠. 반복 시청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OTT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소위 키즈를 위한 UI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가 가장 앞서 있고 후발들이 이제 따라가는데 뭐 이제 우리가 아이디에서 키즈를 따로 누르면 있죠. 네. 키즈가 따로 있죠. 네. 근데 디즈니는 그걸 한 발 더 앞서가지고 자기네 캐릭터를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 소위 이제 아이콘이죠. 아이콘으로.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이제 뭐 유튜브나 틱톡이나 뭐 인스타그램에 이제 자기의 어떤 부캐 같은 그렇죠. 것들인데요. 그 다음에 그걸 누르면 이제 키즈 것만 딱 볼 수가 있고 성인으로 갈 때는 이제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뭐 할 수가 있고 또 키즈 창에 이제 메뉴로 왔을 때 검색창에서는 다른 컨텐츠는 검색이 안 되게끔 네. 하거나 네. 오징어 게임 하면 그냥 오징어만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올해 5월에 이제 넷플릭스가 한 것 중에 이제 아이들이 뭘 보는지를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알려주는 거. 모니터링해서 모니터링 알려주고. 리포팅해주고. 이게 이제 베이비시터죠. 내가 뭐 밖에 나가서 그렇죠. 우리가 있어 지금 안전하게 네.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OTT를 안전하게 볼 수 있게끔 안전하게. 해주는 이런 이제 환경들인데 물론 이거는 뭐 IPTV에도 어느 정도는 있는 그렇죠. 이제 유튜브 기능들- 키즈도 있고. 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얼마나 쉽게 하느냐가
이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IPTV에서 키즈 채널을 차단할 수 있어요. 연령 등급으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가 그 다음에 TV를 볼 때 네. 계속 비밀번호를 해제시켜야 되거든요. 해제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쉬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넷플릭스가 앞서 있는 측면들이 있고 뭐 그걸 그대로 쫓아가거든요 지금 디즈니나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러게요. 그 국내 지금 OTT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내 제작사 입장에서 자기가 기획한 IP를 넷플릭스에서도 오리지널 하고 싶다고 하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오리지널 하고 싶다고 하면서 똑같은 가격을 제시했을 때 네. 어디가 나을까요? 똑같은 가격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뭐 하여간 그렇게 두 군데서 제안을 받았다. 네네. 그럼 본사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만일에 사실 이제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은 그 경우에는 얼마나 빠르게 파급을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억 명을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와 그렇죠. 그다음에 아직 시장을 하고 4천만 있는 명을 가진 디즈니,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훨씬 많은 디즈니 안에서의 또 다른 내 콘텐츠. 자체 경쟁이 될 수 있으니까. 디즈니보다는 조금 수가 적은 넷플릭스에서의 내 콘텐츠. 네. 뭐 이런 어떤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경우가 안 생기라는 보장이 없는 게 A가 보기에 좋은 거는 B가 보기도 또 좋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넷플릭스는 좀 소재가 많이 이렇게 열려 있고 디즈니는 편성되는 걸 보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개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작품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근데 또 하나는 봐야 할 것이요. 지금 우리가 그 넷플릭스가 5,500억 원을 국내에 투입할 때 마케팅 비용 얼마나 투입하는지 아십니까? 국내에. 잘 모르겠습니다. 마케팅 비용 1,000억 이상 써요. 아, 그러니까 그냥 오징어 게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광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애니메이션을 뭔가 오리지널로 소위 이제 협상을 할 때 내 컨텐츠에 대한 마케팅 얼마나 해줄 겁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할 수 중요하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빠르게 확산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은 조금 볼 봐야 되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뭐 일반 오리지널 드라마보다 오리지널 저기 애니메이션들이 적기는 하겠지만은 그렇죠. 사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이제 또 하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이 타겟 에이지입니다. 네. 애니메이션 쪽이 국내가 보면 이제 프리스쿨 쪽으로 많이 작업을 많이 해요. 프리스쿨이라 하면 유치학 아동들. 그리고 키즈 쪽으로 올라가면 한 11세, 12세가 맥시멈 타겟인데 그쪽은 조금 이제 IP들이 좀 적은 상태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 OTT를 타겟으로 한다. 그럼 애들이 지금 그 나이 또 애들이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성사율이 높으냐? 아니면 기존의 그 라이브 액션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유치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거를 그냥 집중을 해서 가는 게 오히려 포트폴리오 구성상 OTT에게 적합하게 어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거는 뭐 딱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제가 볼 때 OTT에서의 키즈 섹션은 프리스쿨러용으로 딱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 보시는구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네. 뭐 예를 들면 디즈니 픽사 같은 애니메이션은 부모하고 같이 보잖아요. 같이 보죠. 사실은 왜냐면 부모도 이해가 되는 공감하는 거가 부분이 있으니까. 애니메이션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보는 콘텐츠와 아이들에게만 보여주는 엄마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한 30분 정도 아이가 울지 않고 볼 수 있게끔 주는 뭐 유튜브도 주고 여러 가지가 줄 텐데 네. 그 중에 세트로 들어가는 콘텐츠가 프리스쿨러 콘텐츠라고 보면은 네. 결국은 그 세션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리고 키즈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조사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밥상위에 어떤 단말이에 있는 앱 중에 앱의 순위, 뭐 유튜브도 있고
요즘 IPTV에 뭐 애플도 있고 네. 넷플릭스도 있고 앞으로 이제 디즈니가 나올 텐데 네. 6개월 뒤에 만일에 그 순위와 네. 그 다음에 그 OTT의 순위는 다를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그렇죠. 미국의 이제 피콕이 네. 1위라고 나를 수 있습니다. 했던 것처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일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에게만 보여주는 콘텐츠 1번, 네. 부모와 같이 보는 콘텐츠 2번이거든요. 근데 이 2번은 키즈 세션에 있기보다는 성인 세션에 같이 존재하고 있고 디즈니는 그게 브랜드로 다 많이 만들어져 있죠. 뭐 디즈니, 픽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좀 분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제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밥상에 올라오는 그 플랫폼이 뭐냐가 중요한 네. 시기가 되고 애들 또한 그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반찬이 뭐냐라기보다 나는 네. 오늘 뭐 유튜브를 보고 싶어. 네. 넷플릭스에 뭐를 보여줘. 그럼 밥 먹을게 하고 이렇게 부모랑 딜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마찬가지로 같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프리스쿨로 들어가면 더욱이나 이건 라이센스 쪽이 민감한 그런 컨텐츠들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프리스쿨 작품들은 키즈와 달리 반복 시청이 훨씬 더 높은 장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된 인지도를 레버리지 삼아서 사업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오리지널로 탁 묶여버린다 또는 오리지널로 어떤 한정된 마케팅을 하게 됐을 때 제작사들은 과연 이게 애니메이션 기획의 원래 의도랑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존에 이제 라이브 액션 드라마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의 소위 이제 그 플랫폼 전략?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레가시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EBS나 네. 또는 EBS, 방송 KBS, 채널들 네. 또 이런 케이블 채널, 유통이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가 또 크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OTT가 있는데 아마도 OTT의 비중이 그 세 개 축으로만 그냥 방송, 유튜브, OTT. 유튜브도 OTT지만 일단 얘를 별도로 뺀다고 별도로 치면 보시죠. 이 세 개를 본다고 하면 네. 100의 합이 어떻게 될까요? 그걸 100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지금은 1순위가 유튜브 그게 한 40 정도 되나요? 30, 50은 넘을 겁니다. 50. 네, 왜냐면 근데 그 기준은 라이센시들이 선호하는 네네. 어떤 그 레퍼런스로 보면 공중파에 대한 시청률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오래돼 버렸습니다. 뭐 1%대 내외, 1%대 밑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파는 어쨌든 프리미어를 했다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과 IPTV를 통해서 별도의 관으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그 익스포저 됐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OTT 쪽은 지금 오리지널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렇게 한 작품을 그냥 라이센스로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렇죠. 네, 그런 구조라서 제가 쓴 느낌은 한 50% 이상? 느낌입니다. 50% 이상은 유튜브다. 그럼 50, 30, 20? 50, 40, 10? 그 정도라고 만약 판단을 해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럼 유튜브하고 OTT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즉, 알고리즘이라면 알고 보는 리즘? 그렇죠. 알고 네, 알고 네. 보여주는 네. 리즘이 알고리즘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면 계속 추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네, 유튜브의 경우는 부모들이 보여주는 콘텐츠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콘텐츠, 프리스쿨러 콘텐츠를 선택할 때 네. 우리는 성인들은 유튜브를 볼 때 네. 한 10개를 보면 계속 다른 거 추천해 주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따라 움직이죠. 네. 근데 아마도 유튜브 키즈의 경우는 그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이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유튜브와 그런데 넷플릭스는 네. 추천이라고 하지만 랭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글로벌하게 확산될 수 있는 이 코드가 있거든요. 오징어 게임도 그래서 이제 확산이 네. 된 것이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콘텐츠를 83개국의 2억 명한테 동시에 뿌리면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랭킹이 막 올라가면서 얘가 쫙 퍼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라이센스 입장에서 보면은 내 콘텐츠가 얼마큼 빨리 퍼지느냐 빨리 퍼지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OTT를 아까 10이라고 하셨는데 이후에 네.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 파급력은 OTT가 더
그지죠. 클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애니메이션이 나오려면 유튜브가 최적이냐 OTT가 최적이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OTT가 더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사실 그거를 그 디즈니 플러스가 일본 애니메이션 만들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파급 속도를 한번 보면 네. 조금 더 예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약간 로컬의 성향은 좀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월럽인가요?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든 거. 네. 그거는 망했더라고요, 국내에서는. 망할 수 있죠. 왜냐면 되게 우울한 류의 이 네. 애니메이션들이 네. 한국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형성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판단이 좀, 아까 유튜브, 방송, OTT가 5, 3, 2다, 예를 들어. 네. 그 비율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요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 거냐가 결국은 라이센스와 유통, 네. 이거의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와 OTT의 큰 차이점은 제작비 이슈입니다. 유튜브는 내가 다 제작해서 내가 올려야 되는 거고, 이제 OTT는 제작비를 오리지널 되면 뭐 받는다든지 또는 라이센스를 했을 경우 어쨌든 편성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국내 OTT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왓챠나 또는 이제 쿠팡 또 IPTV하고 공중파들의 OTT는 아무래도 어른들을 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키즈 쪽에는 투자라든지 편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또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게 유지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경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면 OTT의 가장 차이, 그러니까 방송과 가장 차이 나는 것이 결국 이제 다양성이지 않습니까? 네. OTT라고 하는 것이 그 다양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타겟이 보유하고 있는 취향의 다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도 그렇죠. 있고 뭐 금마을 차차차도 있고 극과 극인 음. 콘텐츠들이 이제 공존하는 영역들인데 키즈 콘텐츠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키즈와 같이 살고 있는 부모 때문이잖아요. 네. 아주 이제 냉정하게 이 외부에서 시각에서 보면 물론 이제 키즈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사업 영역으로서 이게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서 밖에서 보면 그게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토종 OTT들이 예를 들면 30대 남성을 붙잡기 위해서 경쟁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현재는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키즈 컨텐츠에 대한 이 중요도가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마케팅 대상이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저 차 사줘, 나 저 차 좋아, 저건 내가 봤던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차야 하면 아무래도 부모들이 좀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는 그렇다면 엄마 나 디즈니 플러스 가입해줘 이렇게 해서 아예 부모를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프리스쿨러가 똑똑한 프리스쿨러는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아 그렇군요. 저는 똑똑한 애들만 봐서 그렇구나. 근데 이번에 내일 모레죠. 이거 방송이 조금 뒤에 되나요? 11월 4일. 네. 이제 애플 TV가 이제 됩니다. 애플 TV는 이제 셋탑 박스고 네. 애플 TV 플러스는 OTT인데 네. 애플 TV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애플 TV가 가장 우수한 거는 이제 그런 UI나 화질 이런 부분인데요. 거기에 키즈 모드가 또 있거든요. 네. 키즈를 딱 누르는 순간에 그 애플 TV 플러스 안에 있는 키즈와 또 여러 다른 키즈들을 쫙 큐레이션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IPTV에서 키즈 컨텐츠를 큐레이션 해주는 코너가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키즈라고 하는 그렇죠. 세션인데, 별도 메뉴가 예. 있죠. 네. 근데 이런 컨텐츠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UI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이들의 경우 뭐 TV에 가서 이렇게 터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애플 TV가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뭔가 역동적으로 UI를 보여주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점점점 그러한 이제 키즈의 경우도 점점 디지털화 되는 경향들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저는 OTT로 키즈도 급속히 넘어오지 않을까? 넘어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게 다 뭐 애플 TV 들어오고 내년에 HBO 이제 네. 들어오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점점점 뭔가 브랜드
키즈 애니메이션들도 같이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럼 향후 한 2년, 3년이 국내에 뭐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컨텐츠 기업에게는 굉장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중요한. 그럼 어떤 기업들이 경쟁력이 더 있을까요? 그냥 컨텐츠 기업이다라는 것만으로 차별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거를 많이 기획해내거나 IP 출판 베이스, 뭐 웹툰 베이스 이런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오너십이 있는 기업이 기회가 더 많을까? 아니면 어떤 거든 우리는 제대로 잘 만들어내 하는 프로덕션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가치가 있을까? 뭐 어떤 기업들이 가치가 있을 좀뭐 일단 기회가 있을까요? 그 드라마 쪽에서 보면 이미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네. 제이 컨텐츠나 이쪽은 소위 이제 작가들, 작가. 네, 작가들과 또는 이제 연예 기획사들을 이렇게 라인업을 시켜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작가가 그 굉장히 중요한 밸류체인에서 제작 그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거고요. 그거를 이제 독점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캡티브 마켓이라고 해서 TVN이나 JTBC와 같은 자기 채널에 방영할 수 있는 이미 일부 물량이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정적인 생산량이 제작량이 나온다는 거죠. 대형화된 네. 산업 구조가 시스템화돼가는 예,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의 경우는 굉장히 작은 제작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소위 영화 쪽에서 이제 감독이나 그죠. 경고 이번 애플 TV 런칭하면서 닥터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성균 네. 드라마 시리즈의 경우도 김지훈 감독이 만든 거거든요. 사이렌 피처스, 그러니까 영화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드라마. 이게 약간 장르 파괴가 되고 있는 셈이에요. 이 드라마 쪽에서는. 예. 애니메이션으로 가면 그게 이제 또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생태계에서 나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까지 뻗쳐 있느냐에 따라서 제작의 양은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버키 스튜디오처럼 예. 오징어 게임의 경우처럼 하나만 그냥 난 IP 갖고 있고 이거 주창 뭐 이런 회사도 터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안정적 제작 생태계에 어떤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훨씬 유리할 것 같다. 또 하나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IP, 웹툰이라든지 뭐 여기들도 다 제작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가 그렇게 밸류체인에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 네. 소보다는 중대형 중대형. 네, 그쪽 이제 가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으로 오면 그게 또 많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제작 능력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연합을 해서 이렇게 좀 컨소시엄을 형성하듯이 해서 캐파를 좀 키워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은. 그건 굉장히 좋으신 아이디어. 그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네. 괜히 얘기했네 아이디어. 그건 굉장히 좀 필요한 영역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국내 제작 생태계가 OTT 환경을 적극 활용해야 되죠.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어떤 이해관계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에이스토리라는 제작사가 만든 지리산이라는 드라마를 아이치가 사왔단 말이에요. 중국 예. 플랫폼. 아시아로 이렇게 이 판을 넓혀보면은 현재는 OTT의 경쟁이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 다음에 아이치 뭐 이래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마켓에 필요한 콘텐츠를 중국 OTT들이 계속 사가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애니메이션의 경우도 아시아 시장을 염두에 둔 형태의 제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탠다드 하나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즉 OTT를 조금 더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주목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 OTT들이 어쨌든 뭐 이게 새로운 길이잖아요. 네.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OTT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국내 제작사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 움직임을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뭐 제르미 토크를 통해서 우리가 업데이트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멍하니 있다가 발표되고 나면 그때 따라서 제안하기보다는 애들이 뭐에 관심이 있을지 알고 미리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OTT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요. 네. 데이터 장악권이 플랫폼에게만 귀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쟤들이 안 주면 못 보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문제 있다고 차치하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넷플릭스의 데이터, OTT들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플릭스 페트롤이라고 해서 네. 넷플릭스가 계속 지금 이제 위클리의 콘텐츠들을 랭킹을 올리잖아요. 네. 2주에 뭐 네. 인기 해가지고 인기 탭. 뭐 퀴즈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각국의 거기는 이제 국가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시아다라고 하면은 네. 아시아를 쭉 열거를 해놓고 매주 퀴즈 컨텐츠에 탑 10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잘 먹히는지. 그렇죠. 자, 그 중에 하나가 글로벌리 음. 라이센싱이 갖고 있는 것들, 네. 그 소위 대형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카툰, 뭐 디즈니, 뭐 유니버설, 드림웍스 이런 애들이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역이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로컬로 내려와서 갖고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 중간치가 이제 로컬이면서 글로벌에 인기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것들을 추적을 해보면은 어느 나라에는 어떤 것들이 먹힌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판단. 기본적인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할 거냐. 네. 이런 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애니메이션 업계의 중간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해주거나 아니면 뭐 그런 글로벌로 하고 싶은 분이 하시거나 하면 되는데 그걸 좀 시딩해주는 협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데이터를 해주는 게 있다면 훨씬 더 판단하기 되게 빠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네. 또 결국 뭐 데이터로 돌아오는 네.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오늘 세션을 거의 좀 마무리해가는 단계에서 지금 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들어와 계시지는 않지만 네네. 외부에서 볼 때 현재 이 OTT, 네네. OTT 네. 이 디즈니의 런칭과 맞물려서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 국내 제작사들에게 외부에서 바라보니까 이것 좀 하지 그래 이거 기회인데 뭐 하고 있어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조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책임은 안 지셔도 돼요. 네. 지금까지 지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OTT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OTT는 기본적으로 OTT의 컨텐츠들은 러닝 타임이 좀 길어요. 그죠? 네. 물론 이제 시리즈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30분 단위의 이제 러닝 타임도 있기는 한데 근데 아까 유튜브를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는 5분 10분 단위 그걸 뭐 이어보기 해서 하거나 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또 가진 자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튜브가 좀 더 선호가 되고 있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또 하나 떠오르는 영역이 이제 메타버스. 이제 소위 메타버스에 아이들이 뭐 로블록스 가서 게임도 하고 이미 그러니까 프리스쿨러가 불과 3년 4년 후면 로블록스 가서 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컨텐츠가 굉장히 정형화된 비디오, 애니메이션 여기에서 몇 년만 있으면 벗어난다는 거예요. 소위 뭐 디지털 휴먼,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그 가상의 인물이 뭐 SNS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로블록스에 가 있어서 가상 콘서트가 열린 이런 세계에 몇 년 있으면 자연스럽게 글로 빠져드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애니메이션의 컨텐츠들도 한 축에서는 조금 더 그렇게 메타버스의 이제 메타버스를 하나의 이제 트렌드로 예를 들면 변화된 형태의 포맷들도 분명히 시도는 하실 거고 네. 그런 시도들이 당연히 이제 있을 텐데요. 그런 영역과 OTT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이후에 그게 융합될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변화가 네. 이제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최근에 이제 그 폭스 TV가 네. 오락 콘텐츠를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메타버스하고 결합이 된 오락인데요.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노래 경연을 하는데 얘가 이제 이거를 소위 이제 가상 스튜디오에서 나는 예를 들면 뭐 공주가 되고 싶어. 네. 그 얘를 갖다가 진짜 공주처럼 만들어 가지고 공연을 한 거죠. 그거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네. 얘가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구분이 잘 안 되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영역들이. 네. 앞으로 점점 이런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전부 다 신기해하거나 아니면 재밌어 재밌어하거나 이제 이런 영역들
이라고 보면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직은 생경한데 디즈니 콘텐츠 보면 그런 것들 많은 것 같아요. 디즈니 주니어나 이런 거 보면 애니메이션하고 실사하고 같이 그렇죠. 나오는 뭐 같이 하는. 되게 많잖아요. 너무 리얼하게 네, 잘 예, 웃기니까. 예, 예. 네. 그래서 뭐 굳이 OTT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분명히 애니메이션의 포맷들의 변화도 더 다양해질 필요는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OTT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담아낼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고 보면 결국 이제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국내 컨텐츠 제작사나 기획사들은 이 테크 기술의 트렌드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뭐, 맞습니다. 네. 메타는 나의 일은 아니야. 그건 뭐 기술자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컨텐츠가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활용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넷플릭스라가 그러지는 OTT 기업도 테크 기업이지 않습니까? 화려한 UI, 편리한 UI, UX, 또 이렇게 끊기지 않고 스트리밍에 갈 수 있는 거. 네. 다 기술 기반이거든요. 컨텐츠 힘이 아니고. 그 기반이 있고, 또 그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데, 물론 그런 미디어 관련된 기술 정보도 그 제르미 토크에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관심을 네. 가져야만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부장님 그 주식 그 토론바 같은 데 가면 이런 얘기 가끔 나오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현대차였어요. 네. 현대차야 나 3년 뒤에 나야. 난 지금 얼마야? 뭐 이런 농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 3년 뒤에 애니메이션이야. 네. 나는 지금 OTT 비중이 얼마야? 얼마야? 라고 하면 아까 532에서 어느 정도 가실 것 같습니까? 3년 뒤면 저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네.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면 이 디즈니에서 이거 플러스를 결정한 사람들이 솔직히 저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고민하고 뭐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는 방향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세게 갈 것 같고요. 또 세게 갈 때 같이 노를 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뭐 애니메이션 저는 이제 우리 애니메이션의 창작력이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내는 어떤 창작력보다도 예. 훨씬 더 어떤 그만큼의 우수한 한국의 애니메이션 창작 생태계가 있다고 이제 믿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OTT를 통해서 글로벌로 확산이 돼서 예. 판 자체가 좀 확 커지면 예.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애니메이션 업계에 많은 힘이 되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애니메이션에 종사하는 감독 대표들은 어릴 때 오징어 게임을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정도는 기본 몸속에 흐르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다. 네. 구조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토크는 여기까지 네.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예, 오늘 너무 우리 임상진 부장님 통해서 이런 자리 너무 좋았고요. 이 한국에서 그러한 어떤 콘텐츠와 OTT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이걸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조금 더 어떤 미래의 미디어를 위해서 뭐 한두 가지라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요즘은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그 사업에 관련해서 무슨 파세요? 버스 사가? 그건 버스고요. 메타버스. 버스. 네네네. 그래서 요즘 그 플랫폼 하나 만드는 거에 일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미디어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트렌드라고 하면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올 상반기에 막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서비스들,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화 되고 있고, 네. 뭐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그건 뭐 메타라고 이름을 아예 그냥 회사 이름을 이제 바꾸고, 뭐 이런 부분들. 최근에 또 NFT라고 해서 또 뭐 이런 기술들, 뭐 굉장히 기술의 변화들이 많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 막 밑단까지 내려온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곧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있는 게 고영인 것 같아서 계속 좀 OTT하고 함께 그 일도 좀 하고 그리고 보고 있어.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맑은 네. 좋은 환경 속에서 네.
이 한옥이 주는 네. 어떤 뭐랄까요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힐링되는 시간. 저도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